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해 22곳의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단수 후보자들도 12명 추가하면서 민주당과의 본선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들과 공천 관련 비공개 심야 회동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여당에서는 이제 단수 공천자들의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단수 공천 명단이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뭐 공천을 이제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네. 공천이라고 하는 게 뭐 일종의 그 외줄 타기 같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이 내전으로 빠집니다. 네.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정말 예술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공천의 이제 초반전에서 중반전으로 막 접어드는 시점이라 이 중간 평가 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거의 잡음 없이 지금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서 이 흐름 그대로 가면 정말 예술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하고 이게 내분의 조짐을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어서 자칫하면 내전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양당의 공천 과정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또 뒤에서 자세하게 할 테니까요. 일단 국민의힘 공천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뭐 잡음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당사자들 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공간이잖아요. 각 지역구의 사정은 사실 여기에 앉아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신경전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서로 운명이 엇갈리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탈락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하는 걸 보면 크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공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른바 이제 용산에서 어느 정도 공천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른바 윤심을 가지고 있는 뭐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어느 정도 단수 공천을 받고 공천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좀 가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가급적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 속내는 뭐 여론사를 통해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경선을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지역구 안에서 여론들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용산 쪽에 힘이 실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형식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수 공천을 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다. 이거는 어떤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이 국민의힘과 범여권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4년 전에 공천 잘못으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대참패했던 그 아픈 경험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전반전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두 차례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 이 도지사나 시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조정에 응해서 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4년 전에는 막 버티면서 무소속 출마도 강행했던 그런 것과 딱 대조되잖아요. 이제 또 하나는 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컷오프 됐습니다. 사실 컷오프 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뭐 경쟁력에 있어서거나 경력에 있어서거나. 근데 컷오프 됐고 컷오프 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의종군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강서 쪽에서 약간 분란이 시작될 뻔했던 김성태 전 의원도 바로 선당우사 선언하면서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범 여권이 이번에는 분열하면 진짜
4년 전과 같은 대참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국민의힘의 경선은 네. 중반전을 넘어서도 크게 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들이 먼저 정리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공천받아서 된다고 하는 지역이지만 여기에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뭐 한 20명 중에 딱 한 명 단수 추천받았잖아요. 전부 다 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에 많은 이 공천을 신청한 대통령실 출신이나 이른바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저는 아마 경선에 들어갈 겁니다. 경선에 들어가면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식의 보이지 않는 작용이 훨씬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다 상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되게 현역 의원들이에요. 현역 의원을 상대로 감히 그렇게 함부로 저는 장난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공천은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영남까지도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직 킬러 문항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벌써 점수를 매기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감과 위기의식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뒤진다고 하면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잖아요. 정권을 빼앗긴 정당입니다. 그럼 훨씬 더 절박해야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보다 절박함이 덜하다고 하면 또 그렇게 비쳤다고 하면 그럼 뭔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한번 좀 숙고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더 절박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 절박해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심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되면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 비대위 체제를 거쳤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충격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를 사실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의 경우에는 그건 대선의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거의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야당이 그걸 받아 안지 못하고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아마 그 책임론이 지지자들로부터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의 내분도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한번 그렇게 회오리가 치면은 다시 그게 정돈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진짜 절박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민심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론조사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제 갤럽에서 한 건데 한국갤럽에서 13일부터 15일이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있은 다음에 했던 여론조사예요. 근데 여기서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떨어지고 그래서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가 58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뭐 절대 수치로 보면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죠. 대통령 입장에서나 범여권 입장에서. 그러나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4% 올라서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승한다면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연초부터 민생행보를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생행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들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 늘 있는 그 부처 업무 보고도 아예 민생 토론회로 지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이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평가받고 있다. 그것이 숫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우치백 논란으로 여권이 한때 좀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서천 화재 사고 그 현장에서의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KBS 대통령 KBS 대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을 형성해서
지금 법 여건이 한때 약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가 이것이 다 수습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갈등하고 분열하면은 점수를 안 줘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이제 법 여건이 어쨌든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 데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그것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국민의힘 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빠진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주 단위로 발표된 조사가 아니라 2주 단위로 발표된 조사다. 그러니까 뭔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사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한 4%포인트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수층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결집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9%라고 하는 이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숫자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볼 때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모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을 좀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민주당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 그 사이에 한 2% 남지도 않아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데 왜 민주당이 빠졌을까? 이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당내 분란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뭔가 전략이 없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특별대담 이후에 부정적인 평가들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볼 땐. 그러니까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을 때 이미 바닥으로 내려갈 만큼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더 이상 반영될 게 특별히 많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엔 조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긍부정 평가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나의 문제라고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화두를 일단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긍부정 평가를 이번 조사에서 다시 별도로 했거든요. 별도로 긍부정 평가를 했더니 긍정 평가가 76%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하고 뭔가 좀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다고 하면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기대 심리가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생겨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다른 민생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체감적으로 국민들이 확 와닿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 의사 파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나 여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총선에도 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잘 분석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의 분석을 제 식대로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른바 파우치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총선에. 이거 이제 야당은 그 파우치 논란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선거에 윤석열 심판이라는 구도로 만들어가려고 의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미 약효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까 김성환 평론가의 설명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11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가 거기서 나오는 정책 발표들이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이를테면은 비록 해당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는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를테면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를 15만 원 상한액으로 해서 전액 지불한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는 강도를 잡다가
다치거나 해서 정말 공공의 안녕과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투신한 공무원들이 이번 부상, 상처 이것을 치료하는 걸 공상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뭐 6, 7만 원 정도밖에는 간병비 보조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대상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이게 다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이슈를 대통령이 던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정 정책 하나가 갑자기 뭐 몇 %의 지지율을 막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 정책들이 계속 쌓이면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정부가 정말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때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연말 연시에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그리고 아까 김성한 평론가 말씀하신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부의 아주 원칙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반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충 설명이 오히려 또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특별 담화 발표한 거 이제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라볼 때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확신을 갖는 정도의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보수층이 바라볼 때는 또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보수층 나름대로 이 방식들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부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몰카 공작을 해?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또 한 부류로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건 중도층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 문구가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도층의 생각은 아직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중도층을 조사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31%고요. 국민의힘이 26%예요. 나머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34%거든요. 중도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뜻은 뭐냐 하면 중도층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휘발성 있게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복해 있기는 하지만 또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에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도로 중도층 다수가 돌아서거나 이러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얻어갈 것이냐 이게 또 여권의 숙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입니다. 비공식 회동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라고 한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뭐가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게 제일 참석을 안 궁금한 게 했는데. 진짜 비공식 논란이 될 만큼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만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참석한 사람들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알려진 사실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뭔가 대책회의든 회의를 한 것 같기는 해요. 볼 땐. 거기에 근데 일종의 이제 비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하고 가까운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인사들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 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또 그게 바깥으로 공개가 돼서 굉장히 휘발성 있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민주당에 부담이 될 만한 사안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간이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 지도부 체제가 그대로 민주당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고위가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공식적인 당 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기구에서 무엇인가 컷오프가 논의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공천과 관련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실행에 옮겨졌을 때는 당사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까지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공천하고 야당이 하는 공천은 좀 다른 차원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승자의 저주에 좀 빠져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물론 영남권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뜻하지 않은 대승을 지난 총선에서 거뒀단 말이에요. 특히 영남권은 오히려 의석을 내줬어요. 더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었어요. 의석이 줄었는데 그 나머지 수도권에서 전부 다 싹쓸이하다시피 의석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어서 이걸 공천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초선, 재선, 3선 이런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 신인이 이미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과 싸워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친명 공천이다 이런 프레임까지 지금 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간이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술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당 대표가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뭔가 키를 잡고 이번 문제 공천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기대하는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거치면서 정치혁신, 혁신공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내분을 하거나 정리도 안 된 상황을 두느니 대표가 차라리 리더십 있게 나서서 책임감을 갖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지지자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들도 이전의 논란 때문에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또 생각돼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직접 키를 잡고 할 거면은 좀 더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선명하게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뭐 제 경험에 따르면 의하면 언론이 보도했는데 정당이 부정할 때 대개 언론의 보도가 맞는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보도는 뭐 제가 전혀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심야에 측근들과 회동해서 공천 문제를 따로 논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의논한 그 주제가 컷오프였다고 하는 게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김성환 평론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원칙이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무슨 원칙으로 내가 컷오프 될지, 무슨 원칙으로 내가 공천을 받을지 아마 감잡기 어려울 거예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저도 국민의힘의 공천의 원칙은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원칙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적격 심사라고 하는 단계를 먼저 한 단계를 더 설정했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절차를 안 밟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후보 적격 심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천해서 뭐 이 컷오프 시킬 사람 시키고 경선 시킬 사람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 적격 심사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원칙은 세워놨는데 원칙대로 안 지켜지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이 후보 적격과 관련해서는 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슨 막말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했거나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정하는 원칙과 이재명 대표의 현실 사이에 이것이 심각하게 불협화음이 자꾸 나니까 원칙을 원칙대로 관철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컨대 노웅래 의원 같은 사람은 아니 이재명 대표가 공천받는데 왜 내가 컷오프 당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항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괜찮지만 당신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거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이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회의원들이나 후보자들에게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당 대표로부터 비롯된 이런 원칙의 실종과 혼란이 있어버리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또는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서 공천을 하려고 그래도 불복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명박 공관위원장, 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공관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부터 싸움을 시작했어요. 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친문한테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명박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완전히 친명 대 친문으로 갈라져서 지금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더 심각하게 이제 불을 지른 거가 문학진 전 의원이고 또 권노갑 전 의원을 비롯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이에요. 이게 이 비선팀이 공천에 개입한 것 같다라고 주장한 것이 문학진 전 의원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권노갑 전 의원을 비롯한 원로들이 성명을 내서 그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문학진 전 의원 한 사람의 그런 이 하소연이나 그런 항의라고 하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노갑 전 의원을 비롯한 이런 원로들이 집단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유인태 의원이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상적인 공천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강하게 하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두 발 물러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정반대의 해법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니, 짧게 듣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좀 있으면 예술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민주당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관한 문제, 또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어떤 특수한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원칙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런 점도 다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황은 이미 다 벌어진 건데요.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선거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86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의 뭔가의 민주당의 기치를 내걸고 그것 아래에서 공천의 기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컷오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의원들을 공천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줬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일단 실패했다. 그것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공관위원장이 저는 말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관위는 또 물밑에서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당사자들이 막 반발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우가 뒤바뀐 작업이나 발언들을 내놓음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만든 측면도 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대표잖아요. 앞서서 공관위에 맡겨놨더니 공관위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어요. 그럼 당대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좀 더 선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검찰이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했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한계는 그냥 상수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식물 대표처럼 있어야 하는가? 저는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당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나중에 가서 실패하든 안 하든 간에 책임성 있게 혁신 공천을 하든가 좀 더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심판을 할 수 있든 뭘 할 수 있든 하지는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칙을 세우고 진짜 민주당 안에서 좀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그리고 지나치게 다선했다고 하는 의원들 그리고 솔직히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추미애 전 장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뭐 임종수 전 실장도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거면 올려놓든가. 그렇게 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면서 다시 캠페인도 만들고 전략도 짜고 이런 모습들을 늦었지만 네.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에 이제 질문 2개 해야 되는데 30초씩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질문 하나 더 합니다. 먼저 드릴게요.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환영도 했고요. 왜 돌아왔고 왜 불러드린 걸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환영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지금 뭐 환영식을 하고 서로 활짝 웃고 저럴 일입니까 저게? 저는 이현주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으로 오히려 당내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증폭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잘못된 복당이고 잘못된 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친명과 친문을 나눌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전에 친문 그 친명 갈등 생겼다고 얘기하거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툭 하고 내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김종인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받아들이는 거 아마 친문계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당한 움직인 사람이 또 민주당 가서 민주당 분란 만드는 거 아니야. 지지자들도 걱정할 것 같은데요. 네. 김 전 위원장 같으면은 그게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뭔가 당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편하지만 문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이번에는 뭔가 다 뭉쳐야 된다고 하는 상징성을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는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용인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일단 비판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개혁신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월수금 오전에 최고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바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오전쯤에 아마 이준석 공동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당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투기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퇴출당했던 국회의원을 영입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지금 당 이름이 개혁신당인가요? 적어도 개혁자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벌써부터 반개혁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당의 두 축이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념은 같은데 총론은 같은데 강론에서 조금 다른 거냐? 아니면 총론이 다른 거냐? 총론이 다르면 같은 당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총론이 같은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총론이 같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강론에서 차이가 나서 튀어나간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총론이 국민의힘과 같았기 때문에 같이 했다가 강론에서 차이가 있어서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생각이 총론도 같고 강론도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겠다 그러면 비록 가난해도 국민들이 후원해서 살려줘요. 그런데 강론이 좀 다르다고 태어나간 사람이 총론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정치공학적인 이런 정말 구태여연한 행태들인 거예요. 그래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거 개인 돈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 그거 한 6억 그거 받아가려고.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정말 이건 국민적으로 이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네. 이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세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역 의원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 뚜렷한 대의 명분이에요. 근데 그 명분마저 저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제3신당, 개혁신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네. 아, 우리한테 선비의 지고지순함을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가 너무 고팠던 거 아닌가 또 싶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요. 4%밖에 안 나왔어요. 지지율이. 개혁신당이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국민한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저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허기를 채웠으니까 이제는 개혁신당의 진면목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뭐 개혁신당 지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다. 국민들한테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일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